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유통공룡 월마트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월마트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곳, 이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좀 변신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월마트의 그 핵심 전략들, 또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회 요인과 함께 또 위험 요인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마트의 그런 변화들,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뭐랄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월마트의 그 화려한 성공 전략,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도전 과제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요. 보다 신중한 시각으로 월마트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월마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비전 있잖아요. Save money, live better. 정말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 바로 이건데요.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AYLP, 그러니까 EDLP 전략으로 딱 이어지잖아요. 상시 저가 정책. 여기에다가 또 최첨단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이라고 하죠. 이게 딱 결합되면서 정말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월마트의 뿌리죠. 네, 그 비전하고 EDLP 전략의 일관성,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월마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니까요. 하지만 그 저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압박도 이게 보통이 아닐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해요. 경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게다가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비용 상승 압력도 계속 존재하고요. 이게 EDLP를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죠. 그렇죠. 비용 압박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월마트가 처음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물가 상승 시대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산층, 심지어는 고소득층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월마트의 어떤 핵심 저력,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고객층을 넓히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소득층 고객 유입, 네, 그 현상 자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월마트의 어떤 근본적인 매력, 그 핵심 가치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지금 같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정말로 월마트에 충성하는 고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좀 나아지면 다시 떠날 것이냐,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네. 하지만 월마트가 단순히 그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탁월하다고 보는데요. 미국 전역에 4,500개가 넘는 정말 압도적인 수의 매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물건 파는 곳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물류 거점,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직접 픽업하는 거 BOPIS라고 하죠. Buy Online, Pick Up in Store 또는 뭐 당일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건 사실 아마존 같은 순수 온라인 강자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월마트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고로컬이라는 배송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다른 중소기업들의 배송까지 대행해주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 같아요. 네, 옴니 채널로의 전환, 그리고 그 매장 자산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 자체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죠. 하지만 경쟁 환경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강력한 온라인 생태계를 이미 다 구축해놨고 물류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광고 사업, 애마존 애드버타이징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AWS 같은 아주 고수익 사업 영역에서 월마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요. 아마존의 그 AWS나 광고 수익은 정말 대단하죠. 인정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에서 온 그 테무나 쉬인 같은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세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월마트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가격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월마트의 EDLP 전략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테무와 쉰. 네,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긴 하죠. 가격 파괴 수준이니까요. 물론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월마트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월마트 커넥트라는 리테일 미디어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월마트의 오프라인 매장과 또 온라인 앱, 이 두 공간의 광고 지면을 다른 브랜드나 판매자에게 판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진이 꽤 높다고 알려져 있죠. 리테일 미디어. 네. 요즘 유통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또 유료 멤버십인 월마트 플러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구독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멤버십 회원들의 구매 데이터 같은 귀중한 정보를 얻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축적된 방대한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서 익명화한 뒤에 월마트 루미네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죠. 이건 정말 데이터 기업으로 가려는 모습 아닌가요? 데이터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마존은 이미 광고 사업과 AWS를 통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강력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월마트의 이 리테일 미디어나 멤버십 서비스가 아마존 프라임이나 아마존 광고 사업만큼의 어떤 파괴력 그리고 그 정도의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힌다고 생각해요.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아마존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시작점도 다르고. 네, 그렇죠. 특히 리테일 미디어 시장 자체도 이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다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마트가 이런 신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걸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막대한 투자와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들어가 보죠. 월마트의 또 다른,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핵심 경쟁력, 바로 그 전설적인 물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접목된 기술들도요,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걸 넘어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송하느냐가 핵심인데, 월마트는 여기서 정말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왔죠. 예를 들어서 재고를 거의 쌓아두지 않고 물류센터에서 바로 매장으로 보내는 크로스도킹 방식이라든지, 또 엄청난 규모의 대량 구매를 통해서 제조사로부터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물류 효율성은 월마트의 거의 DNA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강점이죠. 샘 올튼 시절부터 강조되어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정말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매장이나 물류센터 운영에 드론을 활용한다거나 물건을 옮기는 로봇을 도입하고 또 상품마다 RFID 칩을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기술 투자가 결국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게 다시 EDLP, 즉 상시 저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월마트의 근간이니까요. 하지만 인공지능 AI나 데이터 활용 같은 부분은 이제 월마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형 유통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고 타겟 같은 직접적인 경쟁자들도 AI 기반 수요 예측, 재고 관리, 개인화 추천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월마트가 개발했다는 그 생성형 AI 쇼핑 도우미 스파키라던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 AI 에이전트 어소시에이트 같은 기술들이 과연 경쟁사들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정말 확실한 우위를 제공하는 수준인지 이걸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다들 하고 있으니까요. 경쟁사들도 AI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첨단 기술 도입과 자동화가 필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기존 인력의 일자리 감소 문제 같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죠. 네, 일자리 문제는 자동화 시대의 큰 숙제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최근 실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2024년 2분기, 그러니까 월마트 회계 연도로는 FY25 2분기 실적을 보면 월마트의 저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총 매출이 약 1,69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성장한 수치입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영업이익인데요.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수익성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4.8%와 8.5%. 그렇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입니다. 이게 무려 21%나 급증했어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 옴니채널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성장이 폭발적이에요. 물론 순이익은 좀 큰 폭으로 감소, 마이너스 41.1%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의 JD.com 투자 관련해서 일회성 평가 손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걸 제외한 조정주당 순이익, Adjusted EPS는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재고도 2.6% 줄이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매출 성장, 특히 이커머스 부분의 높은 성장세와 영업이익 증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시장 기대치도 넘어섰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회성 요인이라고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급감했다는 사실 자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 투자 결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일회성 이슈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일회성 이슈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이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였습니다. 그때 경영진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관세 부활 가능성 등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 가이던스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시장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번 2분기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맞아요. 그때 가이던스 제시를 못해서 약간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월마트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핵심 점검 포인트들을 짚어보죠. 우선 당연히 회사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잘 달성하는지 연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은 연간 3.75%에서 4.75% 성장,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은 6.5%에서 8.0% 성장 목표를 제시했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커머스 성장세, 이게 계속해서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옴니채널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표니까요. 네, 가이던스 달성 여부와 이커머스 성장률, 당연히 핵심 지표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Comparable Store Sales Growth입니다. 기존 매장들이 얼마나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여기에 더해서 옴니채널 고객 트래픽,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구매하는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나는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꾸준히 월마트를 찾고 있는지, 그 구매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재고 관리는 수익성에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월마트는 무려 5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배당 귀족주잖아요. 이런 안정적인 주주 환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지표들, 동일 매장 매출, 트래픽, 이익률,
재고, 배당 전부 다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식적인 연체율 같은 지표는 없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이게 결국 동일 매장 매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 심리가 중요하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된 광고, 월마트 커넥트나 멤버십, 월마트 플러스 같은 신규 사업들이 지금은 고마진을 내면서 기여하고 있지만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비용 통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비용 통제 능력.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경영진의 발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를 정말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월마트의 거대한 시장 지배력 때문에 발생하는 반독점 관련 압박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같은 노동 관련 이슈,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 같은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월마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매우 큰 변수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할까요? 규제 리스크, 확실히 거대 기업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문제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마트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월마트가 현재 진행 중인 거시경제의 변화, 특히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트렌드에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마트의 고객층은 자연스럽게 더 확대될 것이고, 이미 구축해놓은 강력한 옴니채널 경쟁력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기반의 신규 사업들, 그러니까 광고, 월마트 커넥트, 멤버십, 월마트 플러스, 데이터 판매, 월마트 루미네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월마트는 이제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일종의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기회 이밍들에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가성비 트렌드, 옴니채널 강화, 신규 사업 성장 가능성, 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월마트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 때문에 반독점 당국의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노동환경 개선 요구라든지 환경 규제 강화 같은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규제 리스크가 첫 번째군요. 네. 둘째는 역시 경쟁 심합니다. 이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아마존과의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고요. 코스트코의 강력한 가격 정책과 회원제 모델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타겟도 꾸준히 추격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테무나 쉬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초저가 플랫폼들의 등장은 월마트의 기존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경쟁 환경이 정말 다각화되고 있다는 거죠. 셋째는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월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결국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서 나오는데 최근 몇 년간 경험했듯이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라든지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월마트의 핵심인 EDLP 전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월마트가 자랑하는 첨단 SCM 시스템으로 최대한 대응하겠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경쟁, 공급망, 네,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네요. 하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기업은 세상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월마트가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위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대응하면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오프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수익원을 계속 발굴해내면서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해온 이력이 있고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마트의 이러한 진화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마트의 그 적응력과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업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정말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 않은 규제 환경, 정말 살벌한 경쟁 구도, 그리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이 거친 파도들을 과연 월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기회 요인들과 함께 제가 지적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말 월마트라는 거대 기업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소매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옴니채널과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월마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견고한 실적과 또렷한 성장 전략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동시에 월마트 앞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규제 환경과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신흥 초저가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정말 치열한 경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들이 놓여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월마트가 이러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분석이 월마트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월마트의 미래는 기회와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정식과 같습니다. 앞으로 월마트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의 일부 정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내용상 오류나 제시된 정보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